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K스포돔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 날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으니까 한 달 만에 선대위 출범식을 갖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한 20여일 만에 있고 지금 다시 재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거의 재편이 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방향,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1시간 정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은 자, 소위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가장 중요시할 과제가 코로나 사태다. 많은 계층이 정신적으로 황폐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1차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고 뭐 양극화 해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를 보고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김병준 선대위원장인들 뭐 이런 얘기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또 알 수 있는 얘기죠. 양극화 해소, 역대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양극화 해소를 얘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가 됐습니까? 다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선대위가 뭐길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추가로 인선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김종인 위원장의 최측근이죠. 임태희 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 했었고 최근까지 한경대 총장을 했었던 임태희 전 의원이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습니다. 그리고서 아마 그 김종인 위원장의 직속으로, 그러니까 임태희 실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그 직속에 이제 뭐 전략기획이나 아니면 정무적 대응 아니면 정세 분석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뭐 직능본부, 조직본부 뭐 이런 본부들은 다 뭐가 되느냐? 비서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이라고 하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총괄기획 비슷한 거, 정무적 대응 이것도 뭐 비서실하고 뭐 별 그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정세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또 나머지 다 그런 거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원화 구조가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꼭 선대위라는 거 해가지고 거창하게 뭐 만들어서 나가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어제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오찬을 같이 했다고 하더군요. 뭐 합류가 유력시되고, 윤희숙 전 의원 여기도 합류가 유력시되고, 그래서 이제 뭐 좀 무슨 자리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아마 한 자리씩 뭐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가로 합류하는 사람이 있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뭐 아시다시피 호남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노재승 커피 편집샵 블랙워터폿 대표, 뭐 이 사람은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4월 서울시장 보선 때 기획했던 2030 일반인 유세차 연설 이벤트에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뭐 연설을 비교적 호소력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추천해서 다시 들어온 모양입니다. 자, 이 외에 왜 함익병이라고 있었죠? NS 더 클리닉 원장? 이 사람도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과거 발언이 문제가 돼서 7시간 만에 보류가 됐습니다. 아마 사실상 철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어떤 인터뷰에서 여자는 국방 의무를 안 하니까 남자의 4분의 3의 권리만 유지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뭐 함익병 씨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이런저런 예능감을 발휘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남들 뭐 좀 이렇게 비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글쎄 뭐 예능과 시사는 엄밀히 구분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뭐 국민 정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근데 사실 이런 식의 뭐 내정했다 철회 이거는 최근에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동현 서경대 교수 그 뭐 혼외자 문제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사실 일반 방송에서는 혼외자라는 표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생활 이러니까 마치 이혼한 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혼했다고 해서 뭐 공동선대위원장 못할 바는 없습니다. 지금 추세는 뭐 이혼은 뭐 어찌 보면 그냥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흠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혼외자 문제는 좀 다르지 않는가. 이것도 뭐 용납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그에 대한 국민 정서 같은 걸 고려해서 일단 보류를 했다가 이제 뭐 사실상 본인이 사퇴를 한 건데 뭐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바로 경력 부풀리기.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했는데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책을 한 권 번역한 거 외에는 뭐 이 사람 모든 경력을 보면 우주항공에 관해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뻥튀기를 했다가 뻥튀기는 물론 본인이 했을 수도 있고 민주당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국 내정이 철회된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사퇴한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조동현 교수가 무슨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정치의 첫 발을 디디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대위원장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선거대책을 만들고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명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그냥 처음에 뭐 이 사람을 두고 또 김병준 위원장이 뭐 예쁜 브로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후폭풍을 맞아서 어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보면 브로치라는 게 예쁜 브로치라는 게 뭡니까? 그냥 화려한 장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그 공동선대위원장이든 특보든 그 자리에 가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은 와서 그냥 정치를 배우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쁜 브로치라는 게 결국은 장식품을 얘기하는 거다. 장식품 되고 뭐 나중에 뭐 무슨 자리에 한 자리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당장 윤석열 선대위의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는 국회의원 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교수로 돌아가서 거기서 정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수정 교수가 범죄 심리학 같은 거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 갖추기 정도의 선대위는 그런 역할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이 선대위 합류 이게 들어와서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제가 보기엔 달라지는 거는 결국은 모양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듯이 보입니다. 그렇죠? 뭐 당대표와 갈등 이것도 이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선거 테크닉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를 해서 모양 좋게 선대위 출범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선대위에 대해서 흠집을 잡는 사람은 뭐 땜질이다 뭐 봉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민주당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세 좋게 진군을 할 채비를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럴듯한데 뭐 거기에 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같은 사람은 또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호남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으로도 세대별로도 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이재명 선대위는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비가 되면서 훨씬 모양이 좋은데 이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까지도 마무리돼 가면서 출범을 하니까 그러면 훨씬 그 기세가 분위기가 좋다
하는 차원의 문제지. 자, 실질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했다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내일부터 180도 보고가 바뀌어서 선거운동에 나서고 메시지도 180도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크게 바뀔 거 없다. 다만 이제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들어왔으니까 그 밑에서 뭐 전략기획이나 정무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런 걸 이때 내십시오 하면은 그걸 이제 후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만 남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 보면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대위 없더라도 정말 어디 장량 흔히 우리가 장자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나라 시대에 중국 한나라 시대 장자방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딱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이 시점에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코로나 시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국민들을 이 코로나 사태 이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저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선대위가 아니라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널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각계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대위에 있는 구성원들 또는 그 운동원들이 우리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을 정말 강호의 고수들 그런 사람들을 접촉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아이디어를 딱 요약을 해서 후보한테 갖다 주면 후보가 그 중에 픽을 하는 거죠. 아, 요거 괜찮겠다. 그럼 그거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 그게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대위에 목을 매느냐? 그거는 이제 선대위에 어떤 식으로 뭐 기여를 했다 뭐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자기 자리 차지하고 그런 거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모양 이거는 포장이니까 상품을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상품의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물을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도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선대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장 기자들도 이제 기사를 쓰고 그럴 때 마치 선대위가 전부인 것처럼 쓰는 사람들 제가 기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대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몇 명의 참모들과 함께 훌륭한 참모들이 있다면 그 훌륭한 참모들과 함께 선거전 충분히 치를 수 있죠. 그런 정도의 효과다. 그러니까 선대위가 뭐 대단히 뭐 없어서는 안 될 기구다 이렇게 생각할 것 없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자, 이재명 후보가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당내에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선대위를 기민하게 대응하는 체제로 갖추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후에 조동현 파동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대위를 재편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사람 심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 자기 중앙대 후배 당 사무총장 시키고 그 다음에 선대위 재편 어쩌고 얘기했지만 아마 거기에 뭐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자기 사람 심은 거죠. 그 자기 사람하고만 소통하면 선대위는 그냥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를 재편하면서 지지율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그 틈새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은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대위를 재편했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이후에 사과 반성 모두 지금 사과 반성이 뭘 사과 반성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아 그래 과거 이재명과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람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사과 반성 모두 저거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든가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원래의 이재명 모습으로 바뀔 것이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이 아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존경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하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그런 걸 하는 거다. 그러면 선대위도 결국은 그런 거를 기획해서 캠페인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100% 그 사람의 진면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대목이죠. 그렇게 보면 선대위라는 형식상의 건물, 이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재명 선대위든 윤석열 선대위든 이제 오늘 윤석열 선대위가 출범식을 가지면 선대위도 완벽하게 되고 이제부터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 이 양강 후보의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콘텐츠, 내용이다. 그거는 선대위하고 무관하다. 그러니까 관련이 크지 않다. 내용이 어떤 게 더 품격 있고 국민들 눈과 귀를 사로잡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서로 좋은 것만 내놓습니다. 두 사람 다 좋은 것만 내놓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의 과거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선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투표의 기준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대위가 뭐길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대위라는 거는 그냥 어떤 상품의 외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니는 것,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대위는 또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